이 책은 조금 논란이 있죠. 논란이 조금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책에 대한 논란이라기보다 다른 것들에 대한 논란인데, 이게 어떻게 써주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보다 저는 이 책의 컨텐츠 자체는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좋았었던 편이에요. 뭐 책과 저자를 구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는 게 어렵지만,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책과 저자를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했거든요. 저자를 외워본 적이 없어요. 읽어본 적도 많지 않고. 근데 약간 저는 이 책 자체는 우리들한테 이 시대의 우리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재미없다고 해서 오늘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재미없어요. 고로 망한 거죠. 하지만 꾸준하게 노력해서 어떻게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원래 오늘 직무에 관련된 얘기를 녹음 따로 할 게 있어서, 녹화 따로 할 게 있어서 오셨는데, 제가 1시간만 일찍 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할 책을 같이 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생각한 거죠. 누구신가요? 네, 제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저희 고등학생, 대학생들에 대해서 직무 쪽 관련 강연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원래는 녹화도 직무 관련된 녹화 위해서 오셨다가 오늘은 그냥 이것도 한번 촬영해보고 재밌으면 계속 가는 거고요. 재미없어요. 내일부터 없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잠깐 한마디 해주시죠. 어떤 각오로 임하시고 계십니까? 일단 원래는 그 방금 얘기한 대로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재밌게 풀어드리고자 왔는데, 좀 시간을 일찍 오다 보니 이렇게 얼떨결에 같이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계속 이 상태일 것 같은데 좀 더 봅시다. 오늘 책은요, 일단 시면 배철현 교수님이죠. 교수님이 지으셨습니다. 저자로 통일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책 앞에는 책이 되게 이뻐요. 저는 이뻤어요. 짙은 파란색에 밑으로 빠질수록 흰색을 딱 경계선으로 해서 연한 파란색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고독은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매일 아침 기꺼이 인생의 초보자가 되십시오. 오지 않습니까? 방금 느낌이? 네, 저도 잘 안 옵니다. 일단은 저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 하버드대 샘조고와 인도, 이란어, 고전문학 공부를 하시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2003년도 서울대 인문대학교 대학 종교학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런 건 너무 스펙이 짱짱하시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이런 류의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댓글로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 첫째,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두 번째, 그래, 깊은 생각 또는 나와의 대화, 자신을 알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예시를 좀 많이 주는 방법으로 해결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 깊은 생각을 한 책을 소개해 줌으로써 해서, 깊은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건지의 예시를 좀 많이 보여주자 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보통 많이 할 때 명상, 묵상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 책은 명상과 묵상을 통해서 본인 생각을 결과물로서 내놓은 책이죠. 이 책의 좋은 점은 프레임에서 말했던 자신만의 언어,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나 뭐 연예인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당신한테 사랑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각자 다 다른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은 자신만의 생각을 얘기해 놓은 책이라서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는 이 책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소화를 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아예 컨셉을 바꿉니다. 이 책은 주무실 때 옆에다가 틀어놓고 주무세요 라는 컨셉인 거예요. 또는 멍 때릴 때 틀어놓고 멍 때리세요 라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너무 파기보다는 여러 번 들으면서 생각에 실마리를 툭툭툭툭 던져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 거죠. 저희 개비어 노트 보시면 뒤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정리할 수 있는 메모장을 놔뒀거든요. 그거와 유사하다라고 봅니다. 제목이 이제 책 이름이 심연이잖아요. 깊숙한 마음속 깊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 깊숙한 곳에들의 생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책들은 보통 이제 잠언집이라고 해서 책을 사놓고 자주 가는 위치, 화장실이라든지 침대 옆이라든지 뭐 이런 자주 가는 위치에 놔두시고 한 달락씩 읽으시면 좋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단지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 책을 읽을 때 좀 주의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이 책이 실제로 읽어보시고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제 기준에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사고 수준이 0층부터 100층 정도라고 하면 처음 시작의 베이스를 20층에서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0층에서 시작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이너스 20층에서 시작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제 책을 쓸 때 중학교 2학년한테 맞추자가 목표였어요. 근데 이 책은 제가 느끼기에 조금 고민을 오래 해야 되고 곱씹어서 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읽었을 때는 바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본인 혼자 생각을 많이 하시던 분들은 그래도 다 이해가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때 또 다른 주의사항은 조금 마음을 열고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분이 어쨌든 철학자이시기 때문에, 인문학자인과 동시에 철학자이시기 때문에 자신만의 단어들을 정리해 놓으셨어요. 요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첫째 좀 오픈 마인드로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다 라는 마인드, 그리고 내가 처음 읽었을 때 왜 어린 왕자 같은 거 중학교 때 읽었을 때하고 성인 돼서 읽었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다각도로 다양한 시선에서 읽으시려고 하면 좋고, 내가 이 작가가 말하는 자신만의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자체가 시면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일 거고, 깊은 생각에 다가가는 계단 같은 게 될 거예요. 시준 씨? 시준이요, 시준. 제 이름이 안시준입니다. 시준 씨. 네. 네, 그럼 지금 시준님. 네, 맞아요. 네, 시준님의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 이 책이, 책과 좀 친하지 않은 분들은 한 번에 술술 읽히는 그런 느낌의 책은 아닌가요?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여쭙니다. 네, 맞아요. 정확한 것 같은데, 단지 저는 이런 말을 추가적으로 해주고 싶어요. 꼭 잘 읽히는 책이 좋은 책이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책은 달락달락 읽는 책이에요. 한 6쪽에서 7쪽 정도 읽고 그걸 곱씹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예시를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예시에 다가가는 거고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책을 읽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의 또 다시 해석을 하고 재해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책이라고 네.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썰픈 거죠, 썰. 그렇습니다. 썰픈 거고, 이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3가지 파트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4가지 파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목차. 두 번째는 누가 봐도 설명해주지 않아도 이해가지만 듣고 나서 읽고 나서 조금 여운이 남아 생각해봐야 될 것들. 이해가시죠? 세 번째는 이 저자만의 언어. 이해가시죠? 물론 저자만의 언어라는 건 약간은 우리 개개인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르게 받아들여도 이상하지 않은 척. 하지만 생각이 깊어지면 여기까지도 다다를 수 있겠구나. 이게 저자의 언어입니다. 네 번째는 조금 대화를 해봐야 이해하는 것들, 또는 설명이 붙어야 이해가 될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이 책의 맨 목차를 지나고 나면 딱 펴져 있는데 써져 있는 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매일 아침 기꺼이 인생의 초보자가 되어 보십시오. 이렇게 딱 써져 있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았거든요. 느낌 안 오는구나. 잘못 골랐네요. 고를 줄 알았는데. 진짜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요. 진짜? 네.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이런 물음표만. 저는 또 반대로, 네. 이 말을 지금 다시 한번 또 곱씹어 보니까 네. 매일 아침에 그 노력은 하거든요. 네. 새롭게 즐겁게 시작하자. 네. 라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요약한 문장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저는.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뭐 이런 말을 듣고 생각해 나가는 거고요.
뭐 이거에 대한 해석은 굳이 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목차로 되어 있는데 1부 고독, 2부 관조, 3부 자각, 4부 용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방식은 생각보다 나를 찾아간다, 나를 알아간다 요쪽 그 방식으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1부 고독, 혼자만의 시간 갖기. 혼자만의 시간을 고독이라고 정의하신 거고 그 목차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순간, 봄의 약동으로 싹이 트이는 찰나의 시간, 생각, 인생이라는 집을 짓도록 도와주는 설계도, 현관. 이게 하나의 파트들이에요. 괜찮아요? 너무 어려워요? 말이 되게 예뻐서. 예쁘죠? 이거 언어학자시잖아요. 짱이에요. 이건 좀 신선한 것 같아요. 문장의 파워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게 왜 곱씹어 보라는지 네. 좀 이해가 되는 문장들이었어요. 네. 현관, 진화를 위해 거쳐야 하는 장소, 인내, 열정과 몰입이 안겨주는 선물, 침묵, 자신에게 몰입했을 때 들리는 내면의 소리, 실패,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는가, 동굴, 환상과 공포가 함께 존재하는 매혹적인 공간. 짱이죠? 이 한 문장 한 문장들이 좋기 때문에 제가 잠자기 전에 들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목차 설명하시는 목차야. 목차인데 이래. 좀 느낌이 있네요. 2부 관조입니다. 관조라는 것은 관조. 관찰보다 좀 더 집중적으로 하나를 물끄러미 응시하다 뭐 이런 느낌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2부 관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기. 방법들을 설명한 거예요. 묵상, 나를 돌아보게 하는 제3의 눈. 단절, 과거의 나를 과감히 버리는 용기. 숭고, 불완전한 나를 끌어안는 삶의 태도. 사유,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거룩한 선물. 관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연습. 오만,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 심연, 지금껏 발들인 적 없는 미지의 땅. 요 제목들이 다 심연의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감정적 단어들이에요. 네, 굉장하지 않습니까? 3부 자각, 비로소 찾아오는 깨달음의 순간. 사실은 제 책에도 다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아름답게 쓰질 못해요. 우리는. 괴물, 나를 조정하는 내 안의 또 다른 나. 임시치야,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나를 바꿀 유일한 무기. 가면, show yourself, 당신의 자신을 내게 보여주세요. 갈림길, 내가 선택한 그 길에는 발자국이 찍혀있지 않았다. 멘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는 자에게 찾아오는 스승. 진부, 나에게 찾아오는 새로움을 막는 회방꾼. 자립, 당신 자신과 무관한 그 어떤 것도 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어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느끼는 바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갈림길, 멘토, 진부함, 자립. 새로운 거를 시도하거나 할 때 네네네. 방해하는 요소들을 지금 막고 있는 요소들. 그렇죠. 내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지 못하게끔 하는 요소들이 이 4가지라고 좀 생각을 드네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갈림길 그 부분 이해가 안 갔어요. 갈림길 한번 설명드릴까요? 내가 선택한 그 길에는 발자국이 찍혀 있지 않았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란 오, 정확해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에서 예시를 뭘로 드냐면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시를 들어요. 그리고 왼쪽 길과 오른쪽이 편의상 왼쪽 길과 오른쪽 길이 있는데 나는 갈림길에서 선택을 한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게 왼쪽 길이다. 왼쪽 길을 가봤다. 예전에는 이렇게만 읽혔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근데 지금 보니까 오른쪽 길 역시 어려운 길 또는 둘 다 같은 길이었는데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더 어려운 길이라고 표현했구나 라고 읽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또 새로운. 네. 가보지 않은 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추임새 넣지 마세요. 추임새 말고 이런 거 넣지 마세요. 나중에 편집하기 힘들어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말할 때 그냥 말하고 이런 거 넣지 마세요. 웃는 건 상관없어요. 네, 웃는 건 상관없고. 사실은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1부 고독, 2부 관조, 3부 자각, 4부 용기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 자각에서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께서 얘기하신 거는 고독,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과 나를 발견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1, 2부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첨삭을 하면 사람들은 이걸 안 한 채 3부, 나의 뭐 가면이나 뭐 멘토를 찾거나 자립을 원하거나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3부만 해서는 안 돼요. 자신부터 바르게 바라봐야 돼요. 저는 지금 말씀 그동안 지금 1부, 2부, 3부 설명해 준 거 듣고 이 책을 그냥 내가 원하는 챕터만 이렇게 찾아서 읽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이거는 거의 프로세스예요. 자신만의 시간을 주는 것, 그리고 나를 직면하고 인지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뭐 도움이나 새로운 요소들, 그리고 4번 용기. 결국엔 용기를 내는 게 또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용기 읽어드리면 또 이해하실 거예요. 4부 용기, 자기다운 삶을 향한 첫걸음. 목, 당신의 마트는 무엇인가? 이게 마트가 어려운데 그냥 짧게 설명하자면 마트요? 마아트. 이게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교육업에서는 뭐 북극성, 자신의 가치, 궁극의 가치, 종교에서는 뭐 차크라, 뭐 카르마, 뭐 자신의 기본 본질적 속성을 말해요. 네. 열정, 나를 나답게 만드는 힘, 믿음,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 아우라, 당신의 아우라는 얼마나 숭고한가, 착함,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인내로서 지키려는 행위, 오름, 양심을 용기 있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 빛의 축제, 자기 자신이 곧 별이다. 어렵죠? 착함이 좀 어려운데요. 착함,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인내로서 지키려는 행위. 이게 앞에도 이런 스타일로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께서는 내가 취해야 될 것들보다 내가 버려야 될 것들에 많이 방법을 쓰세요. 그래서 착함 역시 내가 원하는 정말 소중한 것을 타인들의 유혹이나 삶의 보편성으로부터 잘 지켜내고 이겨내는 행위. 그게 착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사원이 저보고 막 오락실 가서 이거 빼고 째고 유튜브 이거 하는 거 째고 막 오락실 가서 놀재요. 근데 난 이게 소중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켜낼 거야. 오락실 안 가. 이걸 착함으로 보는 거야. 좀 완전히 새로운 정의인 것 같아요. 여기서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착함은 남들이 따라하는 거 하자는 건 바보다. 착함이란 누구의 유혹이나 사회의 보편성으로부터 내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막 누군가가 뭐 하자고 부탁할 때 들어주는 걸 보고 착하다라고 하지 않나요? 호구다라고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께서는 호구라는 표현 1도 안 썼고요. 근데 바보다 이렇게 인용해서 그것도 인용해서 바보다 이렇게 쓰는데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거죠. 야 진짜 우리가 너무 착함을 쉽게 쓰는데 착함은 일종의 선한 거고 이 선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궁극의 가치를 잘 지켜내고 이겨내는 거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가치 안에 있는 외 것들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요 말 안에 개인주의 사상도 약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거 잘 지켜내면 착한 거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목차고요. 목차 빡세네요. 여러분 왜 목차를 다 읽어드렸냐면요. 이 목차 하나하나가 이분이 정리해 놓은 자신의 언어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생각의 속성이고요. 이게 왜 1, 2, 3, 4부로 나오는 저이냐면 자신의 본질적 모습을 알아가는 단계 같은 거라고 정의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했던 매일 아침 기꺼이 인생의 초보자가 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건 이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네가 살고 있는 뻔한 삶들의 시간 말고 네 안에 있는 아이, 심연 또는 네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을 하나둘씩 알아가는 걔를 만나서 너도 초보자가 되는 상황들을 깨달아가 라는 말이 된다. 이해갔어요? 어려워요.
내가 보통 내가 지금까지 나는 보편적 사회에 살고 있다고 쳐보세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출근하고 막 일하고 또 살고 그 나를 봤더니 내가 보라색인 거예요. 근데 그럼 나는 내일도 보라색, 모레도 보라색, 그 다음날도 보라색이겠죠. 근데 내 마음이 깊숙이를 봤더니 빨강색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만나서 보라색과 빨간색이 합쳐지는 순간들이 있겠죠. 그 순간들이 새로운 색을 만나는 거고 내가 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초보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묵상 쪽에서 쓰시는 마음 챙김, 나 알아차리기, 뭐 요런 것들이 또 있어요. 또 심리학에서는 이걸 pick is very. 자,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는 척을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고 엔딩을 낸 뒤에 재녹음을 하라고 합니다. 목차만 거의 20분을 말했네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책의 흐름을 알려드렸다면 다음 화에서는 이제 챕터 2에 나오는 내용들을 소개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만나요. 야!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고! 이제 챕터 2 들어갑니다. 이제 챕터 2. 좋은 말들만 계속 읽어드릴 거예요. 약간 띄엄띄엄 읽어드릴 테니까 주무시면서 들으시거나 혼자 좋은 자연에 계실 때 멍 때리면서 들으세요. 특히나 개비어 가신 분들은 뭐 강이나 산, 들이나 이런 거 보고 계실 때 틀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들으면 뭔가 또 느낌이 다를 거. 완전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 중간중간 이해 안 가시면 얘기해 주세요. 당신 안에 혼돈을 품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춤추는 별을 낳을 수 있다. 프리드리히 니체. 당신이 이 세상에 보길 바라는 그 변화가 되십시오. 간디. 오늘은 또 흘러가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날입니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슈워츠버그. 모든 사람들의 끝을 웃겨서 미안해. 내가 이걸 너무 긴장하는 게 너무 웃겨서. 네. 그 인물들 힘 주면서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거 아는데 거기서 흐름이 탁탁탁 나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당신 안에 혼돈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춤추는 별을 낳을 수 있습니다. 니체. 당신이 이 세상에 보길 바라는 그 변화가 되십시오. 간디. 오늘은 또 흘러가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날입니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슈워츠버그. 모든 사람의 끝은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 디테일이 사람을 구분합니다. 해밍웨이. 근데 보통은 이렇게 숨 쉬시면 한마디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교육이란 이 평범한 세계가 결국 나 자신을 질식시키는 알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유도하는 자극이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알을 깨도록 용기를 주는 멘토다. 저자가 쓰신 말이시고요.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가 편협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탈출하여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다. 인생은 자기 자신을 찾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창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조지 버나드 쇼. 남을 흉내내려 하는 것은 무지하며 흉내내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랄프 waldo 에머슨. 인생은 두 가지 길뿐이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기적으로 생각하는 삶이다. 아인슈타인. 용기. 자기다운 삶을 향한 첫걸음. 저자. 인간의 귀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목말라 하기 때문이다. 저자.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죠. 당신 자체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 당신이 아닌 것이 당신인 척하며 사랑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앙드레 지드. 사람들은 행복한 불행에 대해 인간의 본성이나 운명 탓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실수와 약함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데모크리스토스. 바보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바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윌리엄 섹스피어스. 어떤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닌 관습과 편견의 시선을 제거해야 한다. 저자, 관찰이란 가시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 안 보이는 것을 보는 행위이다. 우리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도록 뇌와 눈을 훈련해왔다. 저자, 당신의 눈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한계를 보여줄 뿐입니다. 당신의 이해를 통해 세상을 보십시오. 리처드 바크. 감히 당신 자신을 위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볼테르. 산다는 것은 자신 앞에 놓인 불완전한 삶을 한결같은 인내로 거침없이 걸어가는 일이다. 저자. 몇 문장 남았죠? 한 20문장 남았어요. 아니, 다 읽으실 건가요? 중간 멈출까요? 중간에 한번 멈추고 가죠. 좀 해석이 달리면 좋을 것 같기도 하니까. 재미없습니까? 아니요, 재미없는 게 아니고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 읽을수록 저의 어제와 저의 그제와 저의 지난주가 반성되죠? 반성이 되면서 네.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것도 맞고 네. 한편으로는 네. 그 나열하신 그 수많은 위인들께서 그 말씀대로 다 살았을까라는 의문도 들면서 그분들이 안 그러기를 바라고 안 그러길 바란답니다. 그분들이 안 그래야지 저의 어떤 그 이런 죄책감, 부끄러움이 그렇죠. 조금 상쇄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기 반성을 바로 하죠. 저는 추론하건대 80%에서 85%는 이렇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면서 패스. 아니, 말이 꼬입니다. 이거 채찍질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채찍질이 아닌 것 같아서. 어떠한 그 왜 깔때기라고 하죠. 피라미드가 뒤집어져 있는 거. 계속 쌓이다 보면 이 안에 진주, 그러니까 정수가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수로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거르다 보면 이런 문장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낼 수 있다는 건 이 사람들이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다는 거고요. 남들이 이 문장을 아직도 지켜가거나 읽고 또 글로 다시 적고 있다는 건 저는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추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남기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열거한 이런 문장들이 살아오는 그 과정의 결과물일 것이다. 여과물들 중 하나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저는 더 부끄러워지네요. 부끄러우세요. 그 분위기니까. 부끄러워집니다. 이 분들은 40년, 50년 또는 10년, 20년의 여과물이잖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여과물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내일, 어제, 저번 주를 통해서 이거 문장을 갖고 부끄러워해야 될 것도 맞는데 부끄러움보다는 따라가고 영감받는 가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영감도 받고 있고 근데 영감 받기 전에 사실 부끄러운 감정이 먼저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도덕적이네요. 네. 전 개인적으로 교육이 좀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버랩 되는 게 내 학창 시절에 받은 교육은 이 사람이 정의한 교육과 좀 달랐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세상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깨고 그걸 아는 것이 교육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학창 시절 때는 원래 공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공교육. 이게 원래는 공장에 쓰려고 독일에서 개량된 공부 방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공교육들은.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 아저씨도 대화가 제일 좋은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 읽었죠? 까먹었네요. 산다는 것은 자신 앞에 놓인 불완전한 삶을 한결같은 인내로 거침없이 걸어나가는 것이다. 진짜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 난 진짜 이 책을 읽으면서 문장의 힘을 확실하게 느꼈다니까요. 이분이 언어학자라고 하시나요? 네, 언어학자, 철학자, 인문, 종교 이러다 보니까 깊이가 다르네요. 장난 아니에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단테의 신곡은 이렇게 시작한다. 이게 알죠? 지옥 찾아가는 길인 거. 우리의 인생 여정은 한가운데에서 나는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반듯한 길이 숨어져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저자는 어떻게 썼냐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는 막 숲속 같은 거예요. 어두운 숲속 같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길도 없고 하는데 이걸 헤매고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헤매이다가 나를 발견하면 그곳에는 반듯한 길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깊은 자아, 심연은 내가 나아갈 길을 알려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저마다 어두운 숲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장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열정을 발휘해야 하는 나만의 고유 임무이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내게 보여주세요. 내가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게요. 조앤 콜린스. 회개란 자신의 심연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신의 미세한 소리에 반응하는 영적인 운동이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누가 했나요? 이거 보면 이 저자께서 하셨어요. 종교학자잖아요. 우리 회개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네 잘못을 고한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진짜 깊은 데를 봐봐. 거기는 부끄러움도 있을 거고 뭐 잘못된 점도 있을 거고 막 치욕스러움도 있을 거야. 그거를 깊이 들여다보고 나오는 미세한 소리들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 신을 붙인 이유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미세한 소리에 반응하는 영적인 운동이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뭐 주석을 달 수가 없어. 만일 당신이 어떠한 일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아픔은 그 일 자체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서 옵니다. 당신은 당장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자신을 위해 스스로 만든 시간과 공간이야말로 우리의 스승이다. 그리고 이 분리된 시간과 공간을 고독이라고 한다. 고독은 다른 이들과 어울리지 못해 불안해하는 외로운 상태가 아니라 의도적인 분리의 상태이자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 저 고독이란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고독하면 사실 되게 쓸쓸한 단어인데. 그렇죠. 뭐 위스키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위스키가 떠오르던데. 그쵸. 위스키 이렇게 흔들면서 그냥 얼음 녹이는 게 떠오르는데. 자발적 고독을 해보신 분들은 고독을 굉장히 창조적인 시간으로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숨어있는 천재적인 섬광을 감지하고 응시해야 한다. 이게 이제 심연에서 번뜩이는 나의 직관을 설명하신 것 같아요. 나의 심연 속에 숨어있는 유일한 신념, 이것이야말로 나의 보물이자 나의 천재성이다. 다 본인 저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축하해야 할 대상은 나와 무관한 신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바로 나 자신이다. 자신의 생각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심연에서 우러나오는 나만의 유일한 인물을 찾아내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저자하시고요. 천재란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찾는 사람이다. 그리고 찾아낸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일생 동안 묵묵히 실천해 가는 사람이다. 3장 남았어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괴물은 바로 시간이다. 시간과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간은 그 무엇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흘러가 버린 뒤 결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저자.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지기 때문이죠. 탈레스. 저는 누구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생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소크라테스. 여기까지가 이제 그냥 주석을 안 붙여도 좋은 글귀들입니다. 요것만 읽어도 생각할 게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은 다운을 받아놓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은 즐겨찾기 해서 한 번씩 누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목적 자체가, 본질적인 목적은 내 심연으로 들어가는 방법들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계단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연이라기보다 결국에는 왜 강연이나 이런 데서 많이들 그러잖아요. 자신을 아세요. 나를 찾으세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풀이해서 설명해주면 내 안에 있는 나를 조금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는 내 안에 있는 나와 다르게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본질로 돌아가세요.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와, 이 책은 빨리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우리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나요? 왜 좋은 책은 천천히 읽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책일 것 같아요. 질문하세요. 네. 네, 쉬는 시간에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이 책에서 이제 열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또는 걸렸던 부분이 네. 우리는 이 열정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서서히 자신의 원하는 인간으로 변화한다.
자신만의 소명을 담은 감정이 외부로 표현되어 직업이 될 때 열정은 완성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래서 꼭 책을 사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책팔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론 한 푼 뭐 받은 거 없고요. 책 한 권도 제가 사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책의 대전제가 심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깊숙이 하면, 나를 깊숙이 알아가면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게 되는 것들이 진정한 나가. 근데 얘가 깊숙이 있잖아요. 얘를 표면화 시켜야 돼요. 표면화 시키는 거가 용기고, 나아가선 행해지는 에너지를 열정이라고 표현하신 거고, 그 파트가 나왔던 부분에서 쓰여지는 게 직업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저귀를 채우고 있거나 이런 것도 직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폭넓게, 제가 아까 주의사항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각도로 해석해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내 내면을 깊숙이를 알고 내 내면에서 나온 무언가를 표현하거나 끌어내는 과정, 이 용기고, 그것들을 행하는 에너지가 열정인데, 그것들이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나아가는 방향을 말씀하신 걸 거예요. 이분의 해석과 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쓰신 부분과 제가 다를 수 있어요. 자, 2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을 생각해보면 좋은 말들을 정리해드렸다? 라고 저만 생각하는데요.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좀 그 저자가 쓰는 단어들을 좀 정리해 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다음 시간에 진짜 재밌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물론 전 재밌었어요. 본인들은 재미없을 수도 있겠죠? 일단 다음에 만나요. 제가 이 책을 분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목차를 분류했고, 그 다음에 누구도 웬만하면 트집 잡지 않을 말들을 처음에 분류를 했고, 세 번째는 저자의 언어, 단어를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한 것들을 설명 읽어드릴게요. 간혹 가다가 이 저자가 아니더라도 딴 사람의 언어가 있지만 논쟁 지점이 있으면 넣었어요. 기도란 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일이다. 키르케고르. 깨어있는 나. 깨어있는 나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세상의 많은 지식을 송두리째 머릿속에 담는다는 의미는 분명 아닐 것이다. 타인의 흉내를 내는 일도 아니다. 깨어있음이란 내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나가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이다. 착착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들어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 마지막 문장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기도라는 것이 결국 본성을 바꾸는 일이다. 맞습니다.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하는데, 그 말을 하면서 결국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 스스로 밖으로 껴내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를 바꿔가는 거가 기도다. 네, 맞아요. 관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기. 동일한 사물이나 사람을 깊이 응시하고 자신이 사라지는 상태가 되는 진입의 상태를 관조라고 한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너무 집중을 하면 나도 없고 주변도 없고 딱 그거에 대한 몰입이 되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관조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고, 이 관조에 대해서는 좀 더 길게 잘 써져 있어요. 네. 거룩함이란 일상에서 탈출해 낯선 오감으로써 세상을 감지하는 연습이다. 보시죠. 한 번에 탁탁 와닿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세 번 더 생각해야죠.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은 내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왜? 익숙하니까. 근데 일상에서 탈출해서 내 모든 감각, 오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열리고, 이 열리는 순간에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우리가 거룩하다는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네, 그 말을 써놓은 거예요.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고, 지금 말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래요. 본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선뜻 와닿지 않은. 거룩해 본 적 있으세요? 제 스스로가요? 아니요. 그냥 내가 거룩함을 느껴본 적이 있냐? 아니,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없구나. 네, 그래서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 거룩하다라는 말이 일상생활에서 또 자주 쓰인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한 번에 확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픽 이스페리언스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피크 찍다의 픽인데 어떤 의미냐면 아마 이런 건 느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두 분 다. 어떠한 것을 봤을 때 내 마음이 행복하고 힐링되고 치유되고 해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쵸. 있었죠. 네네.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픽 익스페리언스라고 하는데 어떠한 경험이 사람을 그런 감정으로 만든다고 해요. 근데 그거의 조건값들 중에 하나가 일상이나 보편적인 환경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고 웅장함이나 대단함을 봤을 때 나타나는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 걸 한국적 단어로 나는 거룩함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왜 교회 만들 때도 그걸 많이 설계하거든요. 옛날에는 건축가 중에서도 최상위자들만 교회나 성당을 설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을 때 웅장함과 동시에 거룩함을 느끼기 위해서 사운드나 조명이나 빛을 굉장히 설계를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나 큰 높은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 안 느낍니까? 아, 느끼죠. 네, 그런 느낌. 그거를 얘기하신 게 아닐까 라고 추론을 해봅니다. 네. 네, 패스. 네. 이 행위는 안식일이라고 한다. 안식일을 뜻하는 사바스는 원래 히브리어에서 유래했는데 그 본래의 의미는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멈추다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창조적인지 목숨을 걸 만한지를 돌이켜보라. 그저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이라면 과감히 잘라내라. 그것만이 우리를 다시 처음의 순간으로 진입하게 해줄 것이다. 이거 어렵습니까? 아, 이건 바로 이해가 되네요. 이해 안 가는데. 저도 이거는 바로 이해됐어요. 알았어요. 저한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알았어요. 바로 이해가 됩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핵심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자신의 삶의 깊은 관조를 통해 부수적인 것, 쓸모없는 것, 남의 눈치, 체면 등을 제거해가는 거룩한 행위다. 이거는 좀 듣자마자 생각이 든 게 그럼 한계성이 있지 않을까? 어떤 한계성이 있습니까? 한 발짝 더 나가. 저분 한 발짝 더 나가. 아, 제가 오버하는 거면 네, 끊어주세요. 아니요, 말했으면. 저는 창조라고 하면 이제 무한한 가능성에서 만들어가는 것,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느낌이 좀 강한데 네. 이건 결국 내 안에 있는 걸 파고 들어가서 꺼내오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아니요. 파서 꺼내오는 과정에서 만나는 불편한 것들 역시 제거해야 된다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부수적인 것, 쓸모없는 것, 남의 눈치, 체면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에서 많이 쓰시는 방식은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를 마치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네, 그래서 말했잖아요. 저자의 언어라고. 숭고함은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완성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숭고함은 자연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반응하는 인간의 마음에 존재한다. 저는 막 걸어가요. 저는 걸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숭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숭고한 시주님. 네, 죄송합니다. 다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거룩함, 숭고함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사유란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정과 망치를 통해 어제까지 내가 알게 모르게 습득한 구태의연함을 쪼아버리는 작업이다. 좀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어. 또 계기세요? 고등학교 때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국어 선생님. 아니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유는 생각을 가지고 놀다 이러고 많이 쓰잖아요.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보고 생각으로. 근데 여기서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보고는 다각도로 본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한다도 맞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분이 정의하신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일종의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아감을 위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생각 갖고 장난치는 것은 구태의연함,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것들, 보편적인 것들을 없애는, 정과 망치로 쪼개는 과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만은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혜택이나 특권을 스스로 성취했다고 착각하는 마음이며, 초심을 잃었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극도의 자만심이자 과도한 자기 확신의 마음 상태이다. 이거는 진짜 완벽하다. 그렇죠.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 작가분께서 다 쓰신 거예요. 쓰신 언어인 거예요. 짱이지 않습니까, 이거? 언어학자, 종교학자,
혁신가는 자신이 있어야 될 시간과 장소를 헤아리는 사람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네. 혁신가도 순간 나오는 게 아닌 거네요. 요것도 이제 제가 잘라와서 문제인 건데, 원래 이 혁신가를 설명하실 때 자신의 내면의 본질적 성향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불필요함 또는 구태의연함, 아까 말했던 그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썰어내야 된다,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준비 과정들이 다 있어야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혁신가도 생길 수 있다. 당연하죠. 예,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왜 저는 갭이어 회사 대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갭이어라는 걸 갔을 때 많이들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자기한테 온전하게 집중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부터 자유로워져요. 예를 들면 스티븐 잡스가 히피로서 여행 많이 다녔잖아요. 그 과정도 어떻게 보면 그런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혁신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론리 플래니도 마찬가지고 불필요한 구태연함을 제거하는 과정이 혁신가로서 성장시킨다. 네, 이런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몰입이란 자신을 새로운 시점, 높은 경지로 들어올려 그곳에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연습이며 군더더기를 버리는 행위다. 몰입이란 알게 모르게 편견과 고집으로 굳어버린 자신을 응시하면서 그것을 과감히 유기하는 용기이다. 요거는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 생각이 맞으면 내 자아를 몰입하는 상태를 한정지어서 얘기한 거예요. 내 심연에 몰입하는 상태. 네, 그러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을 영원처럼 사는 기술, 즉 영생을 추구하는 삶 자체이다. 이거는 요 부분은 좀 잘 해석이 안 돼요. 앞에 글도 써져 있고 요 문장도 이해는 가고 다 이해는 가는데 제가 이 기술이 없어요. 이 기술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여행을 다녔을 때 매 순간이 오감이 깨어있고 막 행복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삶에서 살기라는 것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또 기술적으로 정리한 거를 몇 년째 해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스킬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른손 잡이가 왼손을 쓰는 행위.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왼손을 쓰는 행위가 내 뇌에서는 다 새로운 경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깨어있는 삶에 주는 여러 가지 오감들이나 정보 입력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거고 살아있음이 그 순간순간을 잘 사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저는 진짜 가끔 제 머리에 놀라요. 깜짝깜짝. 학교 다닐 때 뭐 공부 상위권이셨나요?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참 모르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순간순간 나를 주저앉히는 괴물이다. 이 괴물은 내게 패배의 쓰라림을 안겨준다. 이 괴물은 바로 내 안에서 나를 조정하는 또 다른 나다. 이 괴물편, 탐부, 내 안에 있는 녀석을 끌어올리는 데서 만나는 괴물, 이걸 말을 하신 거죠. 그 괴물을 무찌르는 법도 알려주시나요? 여기에선 그런 방법은 방법 이런 거 안 하세요? 사유. 근데 대전제는 방법이 맞아요. 심리학 서적에서도 내 안의 몬스터, 괴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책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들 쓰는 방법으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괴물까지도. 괴물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괴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항상 평상시에는 해요. 근데 이분한테는 못하겠어요, 대놓고. 그래서 저는 괴물도 사랑하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우리의 눈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한다. 뇌에는 일정한 프레임이 있고 그 프레임의 대상을 왜곡해 끼워 넣는다. 내 안에서는 나의 시선을 조절하는 또 다른 내가 존재한다. 과거의 나, 그리고 그 과거의 나가 고착화된 현재의 나, 그리고 과거 나로부터 탈출해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미래의 나도 있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냥 응시하는 목적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담담한 시선으로 보는 것이다. 구태의연하고 진부한 시선이 아닌 새롭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전부 다 내면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응시해야 하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모두 숭고한 여행의 과정이자 목적지다. 이 여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나만의 전설을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한 트레이너이다. 믿음이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헤아려 알고 그것을 우선순위 매기고 그것을 지키려는 삶의 태도이다. 이것이 없다면 타인의 이대에 오르기에 쉽게 동의해버려 결국 자신만의 고귀한 특권을 포기하게 된다. 스스로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리려는 행위가 곧 믿음의 시작이다. 최선이란 자신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다. 아름다움은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자신의 몸에 배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아우라를 말한다. 아우라는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진정성의 표현이다. 최선이 아까 최선이란 자신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다 봐. 네, 제가 그러니까 최선이 제가 알고 있는 최선은 이제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의 최선 뭐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최적의 선택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짓을 여기서는 아니에요. 과자를 까기 전에도 과자죠. 먹고 나서도 과자를 먹었다고 보죠. 근데 과자는 사라졌어요. 그럼 그 과자를 내가 먹었죠. 그럼 먹고 나서도 과자예요. 이게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그 선택을 뒤돌아볼 때도 선택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한 3가지쯤이 섞여 있어요. 내가 A와 B 둘 중에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이때만 선택일까요? 아니죠. 나는 A를 선택했어. 10년 뒤에도 난 그때 A를 선택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택이라는 거 꼭 사전이라는 개념이라는 걸 일단 지우셔야 돼요. 그죠? 두 번째, 최선이란 자신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방금 전에 얘기하신 거는 결과론적으로 보신 개념이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이라는 것은 남의 시선, 남이 설정해 놓은 목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딱 심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전제 조건 2는 뭐냐면 오직 나만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야, 너만 생각해. 다 필요 없어. 이 전제 조건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최적, 가장 이상적인 게 그게 아프건 힘들건 괜찮아. 너를 위한 거니까 이게 최선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까지 제가 말한 것 같아요. 이거 분리를 안 하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를 말한 것 같아요. 오직 나만이 있는 거예요. 내 내면이, 세 번째, 심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선택받은 애는 이런 거예요. 우리 뽑기 있잖아요. 뽑기. 그 왜 1,000원 넣고 뽑는 거 있잖아요. 그때 뭐 뽑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잘 안 뽑아요. 뽑힐 수 있는 거 뽑아요. 마찬가지로 깊이 파고들다 보면 내가 원하던 내가 아닐 수 있어요. 나는 원래 빨간색을 원했는데 파보니까 파란색인 거예요. 근데 그 파란색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분은 이렇게 안 쓰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종교인은 무엇인가를 믿고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알아차려 집중하고 행동하는 자라고 말했다. 이거는 이분의 친구분이 설명한 걸 얘기를 했어요. 착함이란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찾아 인내로서 지켜내는 행위다. 그리고 나는 향기로운 존재인가를 스스로 질문하고 연습하는 삶이다. 요게 이래서 책은 사서 읽어야 돼요, 이 책은. 그러면 이 향기로움이라는 건 아름다움과 아우라 이것들이 전제가 되어 있거나 투게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과물이에요, 향기로움은. 그렇기 때문에 아우라와 아름다움이 존재하려면 내 내면의 것을 끌어올려서 한 방향으로 실천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나오는 아름다움이거든요. 그 상태, 표면적 상태를 향기로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이거를 이렇게까지 나는 이 책을 읽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이 책을 팔지 몰랐어. 나는 사실 재밌어서 3챕터 정도 넘기다가 요걸로 하기 좀 애매하다라고 했지만 탔어. 어쩔 수 없어요. 읽어보면 다 이해해요. 믿음이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습득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심연으로 또 따져야 돼요. 전제 조건이 심연이야. 난 무서워요. 내가 빨간색을 원하는데 내 안이 파란색일까봐 무서워요. 근데 나는 그거를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거를 이겨내요. 하여간 내 안이 내가 원하던 색깔과 다를 거면 무서워서 파기가 힘들거든요. 그 요즘 애들이 쓰는 단어 중에 인정 있잖아요. 인정? 인정. 이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신의 파고 팠을 때 자신이 만나게 되는 색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단어예요.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파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 라는 의미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리고 만났어. 저 본질 안에 있는 무언가를 만났어. 그거를 나는 끄집어내서 사람들한테 내 모습을 보여줄 거야, 실현할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라는 녀석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제 해석이에요. 이게 틀려도 내 잘못 아니야. 결국 심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심연까지 갈 수 있는. 그렇죠. 사실은 자신에 대한 확신, 자신이 있어야 되기도 해요. 제가 토크 콘서트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저는 미술을 하고 싶어요. 저는 무용을 하고 싶어요. 춤을 추고 싶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건 돈 못 번대요. 어떻게 설득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이분한테 갖고 가면 이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네가 너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해석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챕터 3가 끝났어요. 제가 다시 정리한 챕터 3죠. 이 책은 원래 챕터 4로 되어 있고 제가 재정리한 챕터 3를 말하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거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제 대화. 어쩌다 보니 저자의 언어와 대화의 그 진행 방식이 비슷해졌는데 좀 더 얘기를 해보죠. 근데 이거는 해석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을 분류해봤어요. 심연으로 다가가는 방법 중 첫 번째 단계는 분리의 단계다. 이는 과거로 상징되는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단계이다. 두 번째는 전이의 단계이다. 분리 단계가 단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전이는 리멘의 단계이다. 오래된 자아를 소멸시켜 나가는 기나긴 투쟁의 시간이다. 전이란 과거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점점 소멸되어 새로운 자신을 채워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거를 망설임의 기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세 번째 단계는 통합의 단계이다. 통합의 단계는 몸에 밴 습관이나 행동들을 떨쳐내고 새로운 자아를 만드는 창조의 시간이다. 이런 거죠. 저는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0층에 산다. 근데 마이너스 1층도 있고 지하 1층이죠. 마이너스 2층, 마이너스 3층, 마이너스 4층도 있다. 한 층을 내려간다는 건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습관이나 행동이 다 바뀌는 거야.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너는 이 세 가지를 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분리하는 거. 나를 분리하는 거. 내 모습에 뭉쳐져 있는 녀석들을 하나하나씩 떼어내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그 지하층에 살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소멸해 나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남아있던 녀석들과 지하층의 환경이나 모습에 맞춰서 통합시키는 과정. 요것들을 얘기합니다. 이해 안 가시면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이건 말이 좀 좋아서인데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아의 상태에 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통이 안 느껴지는, 쾌감만 느껴지는. 없습니까? 아니, 저는 있는데 있으세요? 아이 사람이 생뚱맞은 걸로 들어오네. 조금만 걷기만 해도 달리는 효과가 나서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그 달리는 순간에 고통이 사라지는 걸 엑스터시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왜 이렇게 스스로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가는 것일까? 달리기 선수들은 이 순간에 특별한 엑스터시를 경험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경험을 신뢰한다고 말한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 같은 극한의 상황에 놓이는 순간 고통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즐기며 달릴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다는 것이다. 그 현상들을 우리 믿게 된다는 거죠. 그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극한으로 파괴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들어가기 두려워하는 그 동굴에 당신이 찾는 보화가 가득 차 있다. 뭐 두려우세요, 요즘? 요새 두려운 거요?
저는 요새 두려운 거는 그냥 어떤 루틴. 좀 두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얘기하는 거죠. 루틴이 두렵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하는 곳에 네가 원하던 것들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국영수 있으면 국어 꼭 못하는 애한테 자율학습 시켜놓으면 영수해요. 근데 너 국어 해야 돼. 그래야 네 전체 성적이 올라. 이렇게 표현해요. 요대 지식인은 양적인 시간이 아닌 특별한 시간을 경험하기 위해 일상에서 벗어나 그 일상을 새롭게 관조하는 습관을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처음의 순간으로 진입시키는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세상의 전부라고 여긴 채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견과 상식, 전통과 관습, 흉내와 부러움이라는 알을 깨고 더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일이다. 이거 이분이 쓰시는 게 그거예요. 거북이가 알을 깨고 나와서 바다로 향하는 모습을 쭉 설명하시면서 어떻게 거북이는 알에서 나오자마자 그 무서운 바다로 나가느냐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직관, 내면, 깊은 심연이 말하는 것들이 당신의 본성일 수도 있다. 내가 안주하고 있는 환경이 나 멋진 미래와 자유를 억제한다면 자신만의 카벙크를 만들어 그 환경에 벗어나야 한다. 나를 보호하고 감싸주던 알이 나를 감금한 채 죽게 하는 무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벙클은 내가 갇혀있는 이 세계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다. 근데 말이 점점 어려워지냐. 내가 안주하고 있는 환경이 나의 멋진 미래와 자유를 억제한다면 자신만의 카벙클을 만들어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를 보호하고 감싸주던 알이 나를 감금한 채 죽게 하는 무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벙클은 내가 갇혀있는 이 세계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다. 이 카벙클이 뭐냐면 임시치하를 표현한대요. 근데 실제로 찾아보면 뭐 다른 의미도 있긴 한데 저는 이 부분을 왜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이 틀렸다가 아니라 이 말을 굳이 왜 썼을까? 왜냐면 잘 안 쓰는 얘기인데 이분은 돌려서 써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임시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본질을 꺼내와서 실행하는 과정, 기존에 있던 사회와 부딪히는 시점, 요 시점에 임시치하라도 꺼내서 이 환경을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로 뚫고 나가지 못하더라도 다른 대체제를 써서라도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제 해석입니다. 이거는 좀 확신이 적은 편에 속하는 해석인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어떤 환경을 깨고 나가려면 적당한 핑계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본질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많은 창업자들이 본질부터 때리는 창업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조금 하다가 그게 연장선상으로 본질로 가는 창업자들이 대다수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웅이라는 사람, 혁신가들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아마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야, 본질 꺼내기 힘들지? 근데 그 본질로 갔다가 네가 살고 있는 환경에 부딪혀서 안 되거나 힘들 수 있어. 그러면 다른 대체제라도 써보는 건 어때? 라는 표현을 써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아마 맞을 것 같긴 한데 아닐 수도 있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총알로 무장시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사람과 당신의 등을 살짝 밀어 당신을 창공으로 뛰어내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 그리고 구태의연함에 안주하는 이에게 멘토는 찾아오지 않는다. 광활한 바다에 몸을 싣고 인생의 항해를 떠났을 때 멘토는 슬며시 찾아와 나의 눈이 되어주고 귀가 되어준다. 인생의 최상의 멘토는 나 자신이다. 이거 제 책에도 그대로 써져 있죠. 멘토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느 순간 멘토는 오지 않았고 내 안에 있는 나가 멘토였다 하고 표현을 했죠. 참신한 인물에게는 자신의 본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책찍질하는 멘토가 있기 마련이다. 이 멘토는 현실 감각을 망각하는 선생이 아니다. 멘토는 즐겨 읽는 양서를 매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엉뚱하고 고유한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동지가 되는 인생의 동반자이다. 이 친구 말하는 거예요. 취향과 코드가 같은 친구들. 그 친구들과 뭐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생활이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그냥 읽어주고 싶은 문장은 인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있는 그대와 자신을 수용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별, 자신을 세상의 빛과 소리가 들어오지 않는 거룩한 공간에 놓아두었을 때야 비로소 등장하는 이 별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책은 사서 보시는 거예요. 책은 사서 보시는 거고, 모든 책을 제가 다 추천하진 않지 않습니까? 책은 사서 보시는 거고, 요 분께서 주로 하던 깊은 생각을 하는 방식들을 알려주진 않아요, 이 책에서. 근데 이제 은연중에 툭툭툭 던지시는 걸 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몸을 쓰면서 깊이 생각하는 방식. 첫째, 조깅. 그래서 아까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나만 생각하는 시점이 온다 라고 얘기하는 게 조깅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산책.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사유하는 방법. 묵상, 종교적이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이기도 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막 꼭꼭 씹어먹고 있으면 그것도 묵상이에요. 명상, 사유. 이제 명상은 아실 거고, 사유는 이제 장난치는 거죠. 생각의 장난들. 여러 가지 방법과 다양한 방식을 쓰는 거죠. 세 번째, 관찰, 관조. 이제 관찰은 우리가 아는 관찰이 맞고요. 관조는 더 깊게 몰입해서 쳐다보는 걸 얘기를 해요. 네 번째,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툭 흘리시지도 않는데, 나와 다양한 것들에 대한 대화. 그러니까 관조나 관찰을 하다 보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물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고, 뭐 포스터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고, 사진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죠. 혼자 너무 있다 보면 또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기록하는 습관까지. 요 정도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은 대전제가 깔려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막 너무 핸드폰에 몰입해 있고 게임에 몰입해 있고 삶에 파파파파파 지나가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보기라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시간들 속에서 깊은 나와의 대화, 그럼 나와의 관찰, 나와의 생각, 뭐 또는 운동을 하면서 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또 깊은 생각들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무 생각의 끝과 끝이 없는 생각들을 계속 하는 거. 저는 하는 거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그걸 얼마나 실행하고 있느냐가 두 번째일 거예요. 본인이 계속 하고 있으면 그걸 실행을 안 해요. 그러면 생각은 계속 그 자리만 돌아가요. 실행도 안 하고 새로운 인포메이션도 안 들어오면 계속 생각이 그 자리만 돌아다니거든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나 멘토들 또는 지인들이 얘기를 하죠. 야, 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근데 그거는 그 자리를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돌면서 실행도 안 하고 있고 새로운 정보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깊게 생각하고 또 다른 것들을 발견하고 실행한다면 그 생각은 더 깊어질 거고 더 발전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만 계속 맴돌고 있다면 저도 그건 하지 말길 바래요. 이것과 그것은 좀 다른 거예요. 아셨죠? 힘들었네요. 근데 이제 오늘 김사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어땠는지. 어떠셨습니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같이 하면서 좀 반성을, 우선은 첫 번째로 제 스스로를 반성을 하고 되돌아보는 일단 좀 시간이 됐던 것 같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예시를 나열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예시들을 얘기했는데 꼭꼭 씹어먹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한 30% 이상 가신다면 저는 사셔서 침대 옆에나 뭐 화장실이나 뭐 자주 가는 곳에 10분, 15분씩 투자하는 곳에 두시고 읽어보시면 좋은 책일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그냥 혼자서 깊이 생각하는 버릇들 가지시는 것도 좋고요. 반가웠습니다. 안녕.